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인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집권 여당을 이끌 적임자 원톱 한 명을 찾는 건데요. 일단 당내에서는 희생 의지를 가장 먼저 밝히고 정치 경험도 풍부한 원희룡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때묻지 않아서 당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쇄신을 할 수 있다는 이 한동훈 장관도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내일 의원총회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대표 대행을 맡게 된 윤재욱 원내대표가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에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인 만큼 첫 번째 조건으로 국민 눈높이를 제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는 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비대위원장은 공동이 아닌 단독 1명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밝히며 희생에 앞장선 만큼 쇄신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매우 절박합니다. 대선 때에 국민의 기대를 접을까 걱정됩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더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원 장관은 당도 잘 알고 정치도 잘 안다며 현재 상황을 수습하기에 적임자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와 거리가 먼 인물이 와야 국회 쇄신과 물갈이를 할 수 있다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정치인에 비치지 않은 한 장관이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 가급적 빨리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차기 비대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할지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중진을 모았습니다. 중진 의원 16명이 왔는데요. 이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장 논의만 하고 정작 나부터 희생, 혁신을 외친 중진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주재한 회의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차례로 입장합니다. 차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6명이 모였는데 그 누구도 본인의 희생을 언급한 중진은 없었습니다. 용단을 내리신 거는 내년 총선 승리의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신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님 희생에 대해서만 얘기. 나중에 원내대표님께 다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 오늘.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중진 의원은 채널A에 먼저 희생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나만 빼고 혁신하겠다는 게 당의 현주소라는 자조가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쇄신 대상인 중진들이 쇄신을 해나갈 비대위를 논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인적 쇄신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당의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중진만이 희생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진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초선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수 있고요. 장관이나 수석을 하신 분들도 더 아래로 또 더 희생하고.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차기 리더에 대한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깊숙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비대위원장 임명. 곧 합니까? 가급적 빨리는 하겠다는데요. 일단 내일 의원총회 분위기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뜻이 모아지면 당장 내일이라도 결정이 날 수는 있지만 제가 취재해보니까 의원들 간에 또 여권 주류 내부에서 의견들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네덜란드에서 귀국을 하거든요. 집권 여당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건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누구냐의 최대 관심인데요. 네. 쭉 취재를 해봤잖아요. 어때요?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요. 여당의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주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무게추가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원희룡 장관이 급부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여당 의원들을 쭉 취재를 해보니까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원희룡 장관입니다. 당의 공천이나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원 장관은요, 여당의 사무총장도 했고 큰 선거도 많이 치러봤으니 적임자라는 거죠. 게다가 인효한 혁신위가 꽉 막혀있던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겠다면서 희생의 물꼬를 튼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요. 새롭지 않은 인사라는 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 장관 쪽 지금 기류는 어떤 거예요? 한 장관은 여전히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 맞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카드에 더 무게를 두는 기류가 읽힙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 그러니까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 장관이 오히려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중적으로도 보수 지지층과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또 검사 출신이냐는 점이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당 의원과 또 네. 대통령 주변 쪽 이야기가 다르다. 왜 그런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건데요.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잡음과 그 위력을 아는 국회의원들은 안정감과 정치적 경륜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 대통령 주변에서는 지금은 혁신, 쇄신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정치와 가까운 인사는 중진을 포함한 물갈이에는 미온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냐, 원희룡 장관이냐, 내일 열릴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의 이 비대위원장 카드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좀 전반적인 분위기지만 살아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주류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와도 각을 세운 만큼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또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말실수 때문에 돌출 발언이 걱정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죠. 지금 여러 의원들의 의견과 추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윤 대행 비대위원장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총선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 국민 눈높이와 공감을 생각한다면 거침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나 인효한 전 위원장이 또 위기를 수습할 실력과 능력 하면 원희룡 장관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빨리보다는 좀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인선한 비대위원장마저 무너질 경우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일 의총 결과를 보면 일단 가닥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비대위로 가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주류들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자고 공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친명들은 이재명 직인이 없는 공천장은 없다며 반발했고 이 대표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당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까지 결단하라고 최후 통첩하며 당 지도부와 586 중진도 겨냥했고 자신들 역시 험지 출마 등 백의종군을 각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의 희생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명계 오영환 의원은 무조건적인 단합을 강요하지 말라며 이탈한 사람도 마음을 돌릴 희생과 결단을 보여달라 말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소수의 의견도 좀 경청하고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직접 좀 듣는 그러한 자리도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다.
비명계가 공개적으로 이 대표 거취를 흔들자 친명계는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당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다 실패했으면 반성이 먼저라며 이재명 대표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의원총회에 예고 없이 불참한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의 요구에 답을 피하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여권발 쇄신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격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야의 격동 속에 신당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된 신당이 여권 이준석, 야권 이낙연 신당이지요. 오늘 신당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준석 신당은 소폭 떨어졌고 이낙연 신당은 7.9%로 등장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드는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2.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16.2%를 기록했던 최초 조사에서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통화에서 국민의힘 잔류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어차피 장은 12월 말 1월 초에 설 것이라고 창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9%로 조사에 첫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선 4.8%만 이낙연 신당을 지지했고 오히려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체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크게 흔들지는 못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며 제3지대 공간 자체는 훨씬 넓은 만큼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당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3당을 요구하는 어떤 민심은 탈정치거든요.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상적으로 정치 과잉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내년 초 신당이 가시화됐을 때 연대의 규모에 따라 제3지대 세력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법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 유족 모두를 예우하는 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등도 혜택을 받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상이 911건인데 하면 국민들에 대한 오늘 리스트를 다 밝히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그냥 무턱대고 900몇 건의 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위까지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진보당과 함께 의결했고 주무부처 장관의 반대에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민주화 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유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지난 9월 백현동 비리와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라며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역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관련자들이 돈봉투 살포 정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입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불법 후원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만 법리 판단을 떠나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영장을 기각하는 건 유 판사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영장 심사에선 송 전 대표의 친형인 부장판사 출신 송영천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헤이그 특사였던 이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리더잘에서 열린 2차 만국평화회의에는 이상설, 이준, 이휘종, 3명의 고종 황제 특사가 파견됐습니다. 116년 뒤 이곳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결국은 국제법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공유하게 된 회의입니다. 이어 이준 열사가 순국한 곳에 만들어진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린 헤이그 특사의 활동을 듣고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6.25 참전 용사를 만나 영웅의 제복을 선물했습니다.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사퇴, 추가 개각 등 산적한 국내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안보겸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이상민, 이준석 의원 전 대표. 무슨 의미입니까? 해와 달이 보이시죠? 네. 김기현 전 대표의 긴박했던 지난 1박 2일을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제부터 잠행을 이어가다 갑작스럽게 SNS에 사퇴 의사를 밝혔죠.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해요. 1박 2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자들이 김 전 대표 찾아다니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 도대체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취재해봤는데요. 우선 그젯밤 김 전 대표 집으로 가지 않고 서울 모처의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 박성민, 구작은 의원 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 김기현 전 대표와 인연이 깊은 의원들이군요. 그렇죠. 같은 울산 지역구인 박성민 의원, 대표 비서실장인 구작은 의원,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표의 사퇴를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김 전 대표가 사퇴 결심을 하고도 그들의 만류로 미뤄진 측면이 있고요. 그제 밤 상황이고, 자, 어제 사퇴 당일에도 김 전 대표가 여러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만난 건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저희에게 만난 당일 사퇴하겠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만났다는데요. 마지막까지 본인의 거취와 역할을 두고 고심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부분을 두고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큽니다. 무슨 얘기를 했대요?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요. 사실 앞서서 김 전 대표 측근들이 사태를 만류할 때만 해도 내일 대통령 귀국 후에 거취를 정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혹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고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만류하려고 만난 거라고 하는데요. 주류 측은 여전히 왜 만났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전성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내는 평산마을 얘기인가 보죠? 네, 새해에는 더 북적일 걸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초 전직 청와대 인사들에게 새해 인사를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새해 인사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 조금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석 비서관이나 장관들 위주로 새해 인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행정관들도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행정관들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더 많이 가요, 올해는? 아마도 이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많이 힘을 몰아주시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여기서 얼굴 보고 소리라도 듣고. 총선 앞두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전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내년 총선에 행정관 출신들이 많이 출마하니까 얼굴 도장 찍으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치 원로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단순히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 가는 건 경계해야겠죠. 네, 그래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네,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악수를 합니다. 반가운 상대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1년 4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귀한 말씀을 듣고요. 오신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받쳐주면 좋겠는데 드릴 말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대통령실 인사들인데 오늘 여당보다 야당이 먼저 인사를 하러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공개 회동 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했다고 하죠. 대표께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안부를 물으셨고 대통령께서도 안부를 물으셨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뭐 덕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오늘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실과 야당이 자주 보다 보면 대립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웃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소음을 일으킨 3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가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맞대응에 나서며 각종 소음을 내기 시작한 건 재작년 10월입니다. 새벽 2시에 둔기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는가 하면 다음 날 새벽 5시엔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켜놓기도 했습니다. 윗집 주민은 소음일지까지 만들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단순 경범죄가 아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소음일지엔 A씨가 한 달 사이 60번 넘게 벽과 천장을 쳤고 TV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음을 낸 것까지 합하면 모두 85회 소음을 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치지만 스토킹 처벌법 적용으로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확정 판시한 겁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이 스토킹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도nom은 화풀이 소음까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3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휴가 나온 군인이었는데 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조등이 번쩍이더니 검은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함께 부서진 잔해들이 도로 곳곳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받친 피해 오토바이입니다. 음식을 실어 나르던 적재함은 부서져 있고 뚜껑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배기구는 이렇게 꺾여서 내려앉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입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료를 아끼려 직접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결혼한 새신랑이기도 합니다. 너무 성실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예쁨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너무 불쌍해요. 지금 저러고 있는 게. 경찰은 뺑소니 차량을 추적해 사고 난 지 10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20대 운전자는 휴가를 나온 상병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돈이 힘드는 거여서 술 취했으니까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된 거죠.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로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가해 군인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무인 점포의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순 뒤 현금을 훔친 일당 8명이 붙잡혔는데 모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더벅머리의 남학생이 무인 점포 계산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건 망치와 몽키 스패너. 능숙하게 내리치니 곧 키오스크가 열립니다. 안에 있던 현금을 챙기는데 금세 가방이 가득 찰 정도입니다.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경기 용인과 성남, 서울 지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털린 무인 점포는 21곳. 피해액은 870만 원입니다. 키오스크에는 이렇게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A군은 얼굴도 가리지 않고 키오스크를 부순 뒤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 달아났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찾아낸 경찰. 그런데 공범 7명이 더 있었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다 손님이 접근하면 A군에게 알리는 등 역할을 나눴던 겁니다. 사람들 지나니까 저쪽으로 튀었다가 돌다가 또 와갖고 막 빠르게 막 하던 대차량이야.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 딱 보니까는. 8명 모두 중학교 2학년 또래. 사는 곳은 달랐지만 SNS를 통해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서로 만날 시간 장소를 정해서 만나서 범행을 하게 됐습니다. 8명이 만나서 어울려 다니면서 사용할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찰은 일당 8명 중 만 14세가 안 된 1명을 제외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마시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일명 해피벌룬입니다. 이거를 차 안에서 가스 통째로 흡입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말리는데도 가스 들이마시는 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30대 남성.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생님. 남성의 손에는 금속 재질의 주입기가 들려 있고 경찰의 만류에도 또 가스를 들이마십니다.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만해요. 남성이 들이마신 건 아산화 질소. 남성은 의료용이라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료용으로 먹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네?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 멀쩡하시는데 왜?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면 마취와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데
처방전 없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개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2년 전 소형 용기 형태로는 제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페 전문점 등에서는 2.5리터 이상 고압 가스 용기에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고압 가스 용기를 이용해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뒷좌석에 웬 가스통, 큰 가스통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가스통에 호스를 연결해서 산소호흡기로 이제 계속 마시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너무 힘들어 영업용 가스를 들이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AI 기술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나갔을 때 길찾기나 간단한 대화는 통역과 번역이 됐었죠. 이제는 전화 통화할 때 실시간 통역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미국인이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영어로 물으면 주민센터의 한국말 대답을 영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And I'm calling to ask how to issue that document. 발급 방법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Yes, if you visit the community center in person, we will help you. 국내에서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한 겁니다. 그동안 문자를 번역하거나 대화를 통역해주는 앱은 있었지만 통화 중 동시 통역이 가능해진 건 처음입니다. 언어 인식기에 음성이 입력되면 번역기로 보내고 곧바로 번역 후 결과물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대화와 번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에서 2초 사이입니다. 전화로 하는 동시통역 서비스는 이렇게 전화를 걸고 통역 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일본인과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질문 중 3가지엔 정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お昼は食べましたか? お昼食べました. 점심 먹었어요. 어떤 음식 먹었어요? どんな食べ物を食べましたか? キムチと肉を食べました. 김치와 고기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선 엉뚱한 답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만나서 영화 볼래요? もし会って映画を見ますか? はい、映画大好きです. 카레를 너무 좋아해요. 통역 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 중 아이폰 사용자에 한해 조만간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OS적인 구분 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개국어 이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어 통역이 지원됩니다. 간단한 해외 업무를 볼 때나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병원 등을 찾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도 내년 1월 갤럭시 신형 모델에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AI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언어 장벽이란 말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요즘은 몸무게뿐 아니라 올라서면 체지방 정보까지 알려주는 스마트 체중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소비자원이 성능을 조사해 봤더니 이 스마트하지가 않았습니다. 엉터리가 많았다는데요. 유찬 기자입니다. 살을 빼고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요즘 스마트 체중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기간 동안 체중 변화나 근육량 변화가 한눈에 보여가지고 비교하기가 쉽고 BMI 지수도 제가 계산 따로 안 해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스마트 체중계를 쓰는 이유는 체지방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9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9개 제품의 체지방률 값과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체지방 측정기의 측정값을 비교해봤습니다. 체지방률은 9개 제품 모두 평균 4에서 5% 오차를 냈습니다. 오차 범위 3% 이내인 우수 등급을 한 제품도 받지 못한 겁니다. 체중 정확도도 9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우수했지만 나머지 4개 제품은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제품들을 찾아볼 것 같아요.
스마트 체중계는 체지방 측정 시 신체로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는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산부나 체내에 의료기기를 이식하시는 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과 품질 정보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치한입니다. 기아의 대형 전기차 EV9 8,200만 원에 출시가 됐는데요. 최근 할인을 받아 5,800만 원에 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판매가 부진하자 현대차 그룹이 출시 몇 개월 만에 파격 할인에 나선 건데요. 제값을 주고 산 차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기아 대형 전기차 EV9을 구매한 이모 씨는 최근 깜짝 놀랐습니다. 7,900만 원 줬던 차값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 합치면 한 2,500 정도 나오는 거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거의 한 차값의 20-30%거든요. 그래서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지난 6월 출시한 EV9이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자 제조사가 할인에 나선 겁니다. 온라인 카페에선 출고가보다 2천만 원가량 싸게 구입했다는 인증글이 이어집니다. 재고 할인에 하자가 있는 판촉차 할인,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다 떨어진 경우에는 이 보조금까지 내주며 할인폭을 키운 겁니다. 기존 차주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차가 좋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시드를 쳐주고 초기 구매자들에게 이렇게 역차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선 항의 서명을 받고 있고 본사에 항의 방문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연말 할인을 진행 중인데 생산월과 차량별로 할인폭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에서도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에 화난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벤츠와 BMW도 연말 할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차값을 손해봤다는 차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요즘 SNS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상품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 많아졌지요. 구매하면 사은품 주겠다, 포인트 주겠다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사고 나면 사은품이 떨어졌다, 포인트 나중에 주겠다면서 뭉개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직 방송 주금을 드릴 때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왕 유산균 제품을 홍보하며 혜택 제공을 약속하는 라이브 방송. 엄청난 라이브 혜택들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판매 방송 중에는 사은품 등 제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혹해서 사실 구매를 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막상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별개로 품질이라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후회를 한 적도. 서울시가 소비자 단체와 2달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224개 방송 중 43개가 과장, 허위 광고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약속했던 사은품을 받으려 하자 다 떨어졌다거나 포인트 지급을 미룬 방송들도 있었습니다. 사은품이나 포인트를 기한 없이 계속 지연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증정하기로 한 제품이 일부 세트 제품이라면 낱개로 일부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없이 최고, 최대, 유일하다는 표현을 쓰고 일반 식품인데 치료,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먹고 났더니 더부룩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삶의 질이 바뀌어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민원은 2020년 15건에서 올해 182건으로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과장 광고 식품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사은품 지급 등 소비자 유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겨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최근 법정 다툼 끝에 민노총 산하 전국 공무원 노조를 탈퇴하고 독립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민노총에 내던 조합비 8천여만 원을 내지 않게 됐고 그 돈을 조합원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2년 전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원주시청에 난입하는 모습입니다. 지역 레미콘 회사들과 협상이 잘 안 되자 시장이 중재하라며 상관없는 원주시청을 찾은 겁니다. 지치 말라고. 잊어버리기 전에. 몸싸움을 벌이며 저지하는 원주시 공무원들도 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민노총 소속인데 행사를 하는데 어떤 조치도 안 취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우리 조합원들이 되게 화가 났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21년 8월 70%에 가까운 조합원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탈퇴를 막기 위해 전국 공무원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에야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민노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겁니다. 매년 8천만 원을 갖다가 민노총에 상납을 했는데 조끼도 저희가 돈 주고 샀어요.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베니핏은 1도 없었어요. 민노총 탈퇴로 매년 상급단체에 내던 조합비 8천만 원을 아끼게 되자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들을 위해 리조트 회원권 2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구매 여부는 오는 20일 조합원 온라인 찬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안동시 공무원 노조도 84%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선언하고 단독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포인트 차인데요.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언제 내리느냐입니다. 신무경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미국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동시에 내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예상했습니다. 금리를 3차례 인하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한 겁니다. The question of when will it becom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the amount of policy restraint in place, that begins to come into view. And is clearly a topic of discussion out in the world and also a discussion for us.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신호에 국내외 금융시장엔 훈풍이 불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가 처음 37,000선을 뚫었고 애플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전일 대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5원 내린 1295.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6월쯤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이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궤적이 좀 미국보다 저희가 상반기는 조금 더 높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3분기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 해서 내년에 2번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등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물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바로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경제산업부에서 강유현 차장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시장금리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예금금리도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가들과 예금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윳돈이 있다면 주식에 좀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좀 결론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최근 코스피 흐름입니다. 10월 말 2,300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2,544.18까지 한 달 반 만에 11.7%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이나 금에 투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자,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고 금은 안전 자산입니다. 두 자산의 특성은 정반
반대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언급 이후 가격이 둘 다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국제 금시세는 전일 대비 2.5%가량, 비트코인은 4%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금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를 보유할 때 수익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금은 국제시장에서 널리 통용돼서 달러의 대체재로도 불리는데요.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출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일단 숨통은 좀 트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떨어지겠죠. 이미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 대체로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될 텐데요. 앞으로 금리가 소폭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부동산 가격은요?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가격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했고 지난달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간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또 소득의 제한이 없이 더 많이 더 싼 금리에 빌려주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되며 돈줄도 말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합니다. 다만 매수 시기를 특정하기엔 불확실성이 남았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내년에 3번 내려간다 해도 연 4%대 중반, 여전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경기 악화 가능성도 있어서 더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연 차장과 아는 기자였습니다. 정치 비자금 스캔들로 뒤숭숭한 일본 소식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불법 비자금 의혹에 휘말린 아베파 강요 4명을 경질했습니다. 기시다파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지율은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전격 경질한 장관 4명 중엔 내각 권력 2인자인 관방장관도 포함됐습니다. 国民の政治に対する信頼が揺らいでおり、国政に遅滞を生じさせないよう辞表を提出いたしました。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을 총괄했던 경제산업상과 총무상 농림수산상을 일괄 교체했습니다. 부장관과 차관급 인사까지 합치면 내각에서만 10명이 교체됩니다. 모두 아베 전 총리의 파벌 인사입니다. 개각 3개월 만에 대규모로 단행된 교체는 일본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아베파 의원 상당수가 정치 후원금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규모는 우리 돈 45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国民の信頼回復のために火の玉となって自民党の先頭に立ち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섰던 하야시 전 외상이 신임 관방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아베파를 몰아내고 측근을 앉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기시다파에서도 2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自民党の安倍一強体制の弊害がやっぱり出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岸田政権というのはもう泥船で、ほとぼりが冷めるまで岸田総理に低空飛行してもらって。 오늘 발표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7.1%로 자민당이 민주당의 정권을 빼앗겼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인구 90%가 전쟁 난민이 된 가자 지구에 겨울 홍수까지 닥쳤습니다. 난민 텐트에 빗물이 들어오고 토사가 쏟아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두 손으로 시신 한 구를 들었습니다. 폭우는 가자지구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물폭탄에 거리는 물론이고 텐트 안까지 온통 진흙탕이 됐습니다. غرقوا من المية والله قومت الولد بنقط نقط ابو 7 شهور وانا انهدمت دارنا واستشهد ابني وما معي لا حرام ولا فرشه
أخذت من أختي وغطت الولد. 전쟁 속에 식량난과 질병 위험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지난달부터 시작된 겨울 우기에 홍수 피해까지 들이닥쳤습니다. أطفال هيهم يعني إحنا شردنا من الموت لا والله العظيم يمكن هيك شهداء نموت أحسن من هالموت يا شيخ. 이스라엘군이 남부까지 폭격하면서 가자지구 인구 90%인 190만 명 정도가 난민이 됐습니다. أغلبية الناس اللي بتيجي من الشمال أغلبيتهم 99% 1% من رفح.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עד הסוף.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국제 지지를 잃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견제했지만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한국 야구의 간판 스타 추신수가 선수 생활의 뜻깊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은퇴 시즌인 내년엔 선수 최저 연봉만 받고 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마저도 모두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빅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타자 추신수가 내년 24번째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추신수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와 현역 연장을 놓고 고민해왔습니다. 결국 추신수를 필요로 한 이승용 신임 감독과 상의 끝에 의미 있는 1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추신수는 내년 프로야구 최저연봉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 3년간 받은 연봉을 볼 때 엄청난 결정입니다. 2년 전 이대호의 17억 원에 이어 KBO 리그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삭감액입니다. 구단은 전력 보강을 위해 큰 여력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연봉이라든가 FA라든가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 부분 좀 운영의 폭을 넓혀준 부분이라 구단도 그 부분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신수는 생애 마지막 시즌을 팀의 주장으로 마무리합니다. 후배들을 잘 이끌어달라는 이승용 감독의 권유를 받아들인 겁니다. 추신수는 현역 생활을 팬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내년 연봉 3천만 원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팬 서비스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의 무패 행진이 7연승에서 끝났습니다. 연승을 달린 지난 한 달 동안 감독은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려고 매 경기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1승을 향한 간절함이 만들어낸 감독들의 복장 징크스. 정윤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14일 OK금융그룹을 꺾고 4연패를 탈출한 한국전력.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던 권영민 한국전력 감독은 이때부터 단벌 신사가 됐습니다.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세탁을 해가며 같은 옷을 입은 겁니다. 흰색 셔츠와 신발까지 매 경기 그대로였습니다. 징크스 덕분인지 한국전력은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화끈한 서브 득점에 환호하고 작전을 지시할 때도 언제나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한 달여 만에 패했지만 감독의 단벌 고집은 계속됩니다. 다른 거 입고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계속 똑같은 건 입을 겁니다. 예. 선수 때부터 있던 거라서. 미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게 감독의 마음입니다. 프로야구 LG를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으로 이끈 염경엽 감독도 간절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때 속옷을 한 번도 안 가려봤습니다.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안 가렵게 되더라고요. 2019년 프로축구 광주의 박진섭 감독은 한여름에도 겨울 양복을 입었습니다. 개막 후 여름까지 무패 행진이 이어지자 같은 옷을 입은 건데 무덥던 7월 20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하고서야 마법 갑옷을 벗고 반팔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내리는 시간이 길어서 강수량이 많은데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에는 중부에, 오후부터 밤까지는 영동과 경북 북부에 집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동 북부에 최대 120mm, 경북 북부에 최대 100mm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에는 북부 산간에 최대 50cm 이상의 폭설이 오겠는데요. 시설물 피해나 빙판길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와 부산 15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는 아침 기온과 비슷한 지역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강릉 6도, 대전 13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되겠고요.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당 대표가 사퇴한 다음 날 아침 당 중진 16명이 모였는데요.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논의한다는데요. 이 본인 공천이 걸려있는 현역 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 있죠.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하지 못하면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어려울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표 가진 유권자는 국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